장원을 발표하겠소. 이번 과거시험의 장원은 장원이요.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동의보감에서 언급한 총명탕을 마셨고, 현재의 수험생들은 러시아산 녹용과 국내산 인삼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 하이키 한방연구소의 장원을 마십니다. 수험생부터 공시생, 진급을 준비하는 회사원까지 장원들을 위한 진짜 장원을 만들었습니다. 어이, 이번 시험 장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요? 포털 사이트에서 하이키 한방연구소를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양원적 의식에 대한 첫 번째 증거 모델로서 뇌의 구조에 대한 것과 연관시켜 볼게요. 양원적 정신은 아까도 말했듯이 언어를 매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뇌에서 뭐가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랑 연결돼 있어요. 초반에 제가 얘기했는데 뇌가 우방구가 있고 자방구가 있고 현대인의 뇌는 이게 양쪽으로 쪼개져 있어요. 네. 그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손을 통제하는 거는 반대편 자방구예요. 그리고 왼측 좌측을 통제하는 거는 우방구예요. 근데 특이하게 우리 신체적인 모든 기능은 자방구, 우방구가 두 개 서로 양쪽으로 남아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어의 경우에만 어떻게 돼 있냐면 우방구랑 자방구의 역할이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중복표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저희 신체적 능력이 있으면 우방구, 자방구가 동일하게 역할을 담당해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어떤 손상이 생겼을 경우엔 다른 쪽 뇌의 기능을 이전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화나 생물학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언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언어 영역이 모두 자방구에만 있어요. 이때 언어 영역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방구가 손상되면 우리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우방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95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방구가 아무런 언어적 능력이 없다고 봤어요. 우방구가 손상돼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특이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자방구에만 쏠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우방구에 어떤 손상이 있어도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구나. 말을 다 해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특이한 게 있는데 신의 목소리, 아까 우리가 우리한테 명령을 전달하는 신의 목소리나 지시, 청각, 환청들은 우방구의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곳에서 발생해요. 네. 언어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 중에서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부분은 의사소통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기가 손상되면 영구적으로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우방구에 있는데. 아, 우방구, 자방구에 다 있어요. 아, 베르니케 영역이? 네네. 근데 심리학 할 때 그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맞아요. 이 두 개를 보통 이야기하죠, 사례로. 네. 근데 우방구의 베르니케 영역은 말하는 거랑 연관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들의, 그러니까 언어를 생성하기는 해요. 네, 한번 해볼게요. 신의 목소리가 우방구 베르니케 영역이란 곳에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방구, 자방구를 복측 교련이 연결돼 있는데 이 교련은 0.3cm 정도로 아주 작은 뇌량이에요. 그래서 자방구 축두엽의 청각 영역으로 전달하게 돼요. 그러면 우방구에서 만들어진 명령이 마치 자방구에서 들리는 환각으로 우리가 들리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게 일어나냐면 인간이 처리하는 정보들이 많아질수록 우방구에서 정보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거를 아까 복측 교련 0.3cm로 이제 통과시키려면 어떤 정보 데이터들을 압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언어인 거예요. 아. 네네. 표상으로 만들고. 맞아요. 그 데이터를 스토리로 만들어서. 네. 그래서 환상은 항상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아까 환청을 듣는다고 했는데 언어적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복잡한 대뇌 처리 결과를 우방구에서 자방구로 전송할 수 있는 거는 언어적인 수단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 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가지고 무선으로 음악을 들어야 돼.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옮길 수 있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뭐 블루투스라는 그 형식밖에 없다. 그럼 그 형식의 특성에 따라서 뭐 음질의 전환이 있겠지. 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뇌와 전뇌에서 언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화,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구나. 네. 근데 아까 말한 게 뭐냐면 자뇌가 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해서 이게 인간적인 역할을 대행하는 부분이에요. 우뇌는 뭐를 하냐면 신적 역할을, 맞아요. 지시나 명령. 그러니까 어떤
종합적인 데이터나 맥락에 대한 정보 처리를 만들어내는 게 우뇌예요. 자뇌는 분석적이고 그 지시를 따르는 것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두 가지 뇌의 역할 차이를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두 방구 모두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우방구는 말은 못하지만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방구가 손상된 환자들한테 책을 읽게 하면 이 사람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읽은 내용을 지시해봐라고 하면 책에 나와서 뭐 냉장고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럼 냉장고의 그림을 가르칠 수 있어요. 어쨌든 말은 잘 못하니까. 하지만 말은 못해요. 네. 실어증. 그러면 두 번째 우방구의 줄리언 제임스의 논의에 따르면 신적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한테 지시나 환청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그 기능이 우방구 베르니케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했는데 실험으로 증명하는데 우방구의 정기적 자극을 계속 가하는 실험을 하게 되면 환자들이 뭐를 보고하냐면 누구나 여지없이 환청을 듣게 돼요. 혹시 그리고 그 환청이 명령하는 환청인가? 네. 그리고 환청이 자기랑 배타적인 타인의 목소리로 듣게 되는 거예요. 마치 명령하는 신의 목소리처럼. 어이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방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인간의 역할을 담당하려면 두방구? 자방구, 우방구 두 가지 방구가 양원적인 그 능력이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복적으로 활동하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활동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방구, 자방구를 연결하는 게 복측교련이라고 해서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요. 이게 그 절제되는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횡교연 절제 수술이라고 하는데 우방구에서 처리한 자극이 자방구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우방구에서 인식은 하지만 뭐를 못하냐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가능하게 되냐면 우리가 책을 보면 좌측에 있는 언어적인 정보들은 다 읽어내요. 이 사람은. 근데 자방구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오른쪽에 있는 정보들은 하나도 못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오른쪽에 정보 자체가 없다고 생각돼요. 그냥 무의 공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식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런 소리를 안 듣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아까 독실님 말하셨는데 우방구에서 처리하는 정보를 인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한테 냉장고라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단어를 보여주고 그림을 지목하라고 하면 그림을 지목하고 예를 들어 더러운 것을 없애주는 도구 이런 복잡한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을 보여줘도 비누라는 사진을 가르쳐요. 그리고 정서적인 처리까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어떤 실험자한테 나체 사진을 보여줘요. 그럼 너 나체 사진 봤지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못 봤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하지만 붉어지는 뺨에 뭔가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나던가 이 사람이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데 나체 사진을 볼 때 미소를 짓거나 이런 반응들을 보여요. 예전에 간질이라고 하는 뇌전증이 이제 뇌에서의 어떤 전기적인 신경 전달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좌뇌에서 발생한 것이 우뇌까지 간다든가 우뇌에서 발생한 게 좌뇌까지 가게 되면 신체 전체의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심각한 경우에 이거를 한쪽에서 전기 폭풍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뇌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뇌량 절제술을 하기도 해요. 그치 옛날에 그 영화도 있잖아.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생각. 거기서 이제 뇌량 절제술 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뇌량 절제술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우방구, 자방구의 기능 차이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방구는 최순실처럼 지시하고 명령하고 느끼고 잠깐만 이건 진짜 적절하게 느껴진다 왠지. 욕망하는 기능인 거고. 오늘 내 이 드림 나올 줄 알았어. 이 명령과 지시를 받아서 꼼꼼하게 녹취하고 적는 그 비서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언어화시켜서.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마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공생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처럼 진핵생물 안에 뇌도 사실은 둘이 독자적으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오, 맞아요. 느낌이 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는 아닌데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사실 의사소통을 해야 돼. 두 개의 뇌가. 근데 걔도 그 의사소통하는 채널이 정해져 있어. 근데 그 채널은 굉장히 그 정보 전달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압축을 해야 되고 그게 언어적인 형태로 물론 우리가 밖으로 발화하는 형태의 언어랑은 다르겠지만 아무튼 데이터를 압축해서 주고받는 거다. 이렇게 하면 뭐가 신기한 것 같죠. 근데 이게 그 아까 말씀했던 양원적 정신이랑 뭔 상관이에요? 네. 이게
두 가지 뇌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줄리안 제이슨은 우방구를 신적 역할을 담당했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원시 상태에서 우리 문명 초기 단계에서는 자방구가 인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했었다고 봐요. 지금은 이제 뇌에 대한 그 연구들이 많이 진행돼서 줄리안 제이슨 때만 해도 초기에는 이런 연구들이 없어서 줄리안 제이슨을 추론을 한 거예요. 우방구에서는 신적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떤 종합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할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요즘에는 우방구에서 종합적인 거를 처리하고 자방구는 분석 능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증명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우방구에 대한 종합적 처리 능력이 뭐랑 똑같냐면 신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를 토대로 미래를 예언하잖아요. 나중에 뭐가 생길 거다? 이거는 종합이랑 추론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낸 정보들을 처리해서 자방구로 이동시키는 거죠.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패턴화하는 능력 자체에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보냐면 인간의 표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봐요. 이걸 우방구에서 처리한다고 보거든요. 자방구는 사람의 하나하나 이목구비밖에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인식만 하는 거죠, 걔네. 맞아요. 저도 책을 읽다가 신기한 실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어느 표정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명 그림? 금방 보고. 지금 이게 어떤 그 책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네. 김도인이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 얼굴 두 가지거든요. 그냥 두 개가 지금 대칭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보자마자 아래 거는 웃는 것 같고 위에 거는 안 웃는 거. 맞아요. 진짜 남들도 거꾸로 그렇게 느껴? 봤어. 네.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왜 그러냐면 이건. 그 두 명의 사진 모델이 있는데 좌우대칭으로 한쪽 그림은 왼쪽이 웃는 상이에요. 오른쪽은 찡그리고 있고 두 번째 그림은 왼쪽이 찡그린 상이고 오른쪽이 웃는 상인데 사람들이 봐서 그런가? 맞아요. 사람들이 인식할 때 우방구에서 종합적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똑같은 좌우대칭 그림인데 왼쪽이 웃고 있는 상을 웃는 모습이라고 인식하게 돼요. 근데 난 이거를 아랍 사람들한테도 해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 좌우뇌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글을 읽어나가잖아요. 근데 아랍 쪽은 오른쪽에서부터 읽는다며.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돌고래와 아랍인을 너무 좋다. 데려오는 걸로. 두 명은 힘드니까 아랍에 있는 돌고래를. 이 이미지는 뭐 이게 나중에 있으려나? 아니요, 뭐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없는 걸로 한번 올려보도록 어쨌든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반구가 소위 말하는 창조와 융합 기능을 하네요. 네. 융합 기능, 창조 기능. 네. 좌뇌는 분석하고 실행하는. 네. 혹시 이거 좀 헷갈리실 수 있을까봐 약간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다리로 우리가 걷고 손으로 무언가를 활동을 하고 만지고 미세한 조정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 그럼 손을 갖고 걸을 거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혹은 살다가 다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드러내서 다리가 없어졌어. 그때 그럼 절대 못 걸을 거냐. 그럼 손이 그 다리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팔이. 그런 것처럼 실제로 잔해가 문제가 생겨서 그 잔해가 괴사가 됐었던 경우에 우뇌가 잔해의 기능을 떠받게 돼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인 경우에 이렇게 분업화가 되어 있더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잔해의 어떤 발달이 제대로 안 됐든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영구적인 손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냐 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고 이런 경우는 너무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도인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범주의 사람들의 경우에 이렇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양원적이라고 지금 부르는 게 이 두 좌우반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좌우반구랑 연결돼요. 좌우반구가 좀 많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일반적으로 지금 독신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뺐는데 독신님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우반구, 좌반구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말하는 기능은 좌반구에만 몰려 있는데 어렸을 때 너무 극단적인 좌반구 손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우반구로 기능이 옮겨가기도 해요. 그리고 인류의 5% 정도는 좌반구, 우반구 모두 다 말하기 기능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독신이 말해주신 것처럼 일반적 모델로 여기서 설명하는 그쵸. 거예요. 아니 궁금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대인들의 양원적 정신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 뇌의 기능이 조금 더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조금 더 가까워서 융합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어요. 현대인에 비해서 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가 안 되냐면 의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방구에서 처리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그냥 명령 형태로 듣는 것뿐이에요. 의식이 없는 이유가 생리학적인 이유인 거예요? 아니면 반대인 거예요? 문화적인 이유인 거예요? 문화생리학적인 이유인데 지금 그 현대인의 뇌를 설명해 보면 자방구에 의해서 우방구 억제가 일어나요. 우방구에서 처리하는 정보를 100%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 의식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선택지를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과거 양원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우방구에서 처리된 정보가 전달되면 100% 그냥 실행하기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좌방구에 의해서 우방구 억제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편리했겠다. 그렇죠. 신윈성 스트레스라는 게 없는 거예요. 갈등 상황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의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네. 여기서 의식이 오늘날 이야기하는 어떤 개인적인 그 자유의지와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나 이런 걸 다양성을 갖추고 이런 의식이 존재한다고 우리 현대인들이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네, 고대의 정신세계는 그런 개념 자체도 없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럼 그게 왜 갑자기 고대에서 그런 특징이 생겨났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아까 독실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뇌가 가소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단위가 있다. 역사로 사례를 들게 되면 네. 그 만년 단위로 진행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뇌는 가소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유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적이 있으면 이런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석기인들의 뇌나 아니면 지금 현대인들의 뇌나 사실은 크게 바뀐 게 없다. 물질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의 진화 심리학에서의 기본 전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진화 심리학이나 뭐가 됐든 어쨌든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대한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증거들로 봐서는 그 안에서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지금 기능하는지를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근데 내가 듣기로는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안에서도 뭐 어떤 진화가 있었겠지. 근데 하드웨어가 같이 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소프트웨어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문명에서도 지금 우리 21세기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집단은 양원적인 어떤 의식 세계를 가진 집단이 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된 언어가 없는 집단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지 어딘가에. 저는 지금 청문회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단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 모든 문이 풀리고 있어 지금.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난 그 기원 설명한 거 아니야. 21세기 대한민국이 고대 인류의 뇌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었다. 그랬군요. 네. 근데 실제로 현재도 잔존하고 있다고 봐요, 줄리언 제임스는. 네. 지금도 잔존하고 있다? 네, 그리고 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슬플 수도 있겠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인 거죠. 누군가 지시하고 누군 그냥 따르기만 하는 거죠. 신경 쓰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양원적 정신을 0, 현대인의 정신을 100. 그래서 0과 100의 변화로 보면 안 되고 스펙트럼. 그렇지. 양원적 정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45, 38 뭐 이 정도였던 거고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 65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네, 그리고 그 정도 차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라데이션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좌우뇌가 그 분리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살짝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좀 하면 왼쪽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우뇌로 가고 오른쪽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좌뇌로 간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아니고. 아니요? 왼쪽 눈의 왼쪽 시야의 정보가 우뇌로 가요. 그리고 오른쪽 눈의 왼쪽 시야가 우뇌로 가. 그래서 왼쪽 눈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왼쪽 시야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두 눈으로 보는데 네. 그 중에서 왼쪽 시야가 시야에 보이는 것들이 가는 거다. 그렇죠. 양쪽 눈의 왼쪽 시야가 우뇌 쪽으로 가고 양쪽 눈의 오른쪽 시야가 좌뇌로 가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한 눈으로 만들지. 한 눈으로. 사이클롭스라고 하나? 이제 저희가 이야기가 좀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해졌는데 어쨌든 고대인의 정신세계의 특성으로서 양원적 구조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렇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그 현대인들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데 좀 종교적인 경험들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청이나 환시가 들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어떤 일종의 경향, 정신적인 경향.
그런 특성들을 보이는 내면의 상태가 있는데 그건 이제 양원적 정신 구조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같고 네. 그 어떤 내 신경생리학적인 어떤 근거로서 좌뇌와 우뇌 기능 차이 설명을 해주신 거죠. 네네. 그리고 고대인들은 아마도 이 두 가지가 좀 관계가 멀리 있었던 것 같고 우뇌의 기능이 오늘날 인간들처럼 억압되지 않은 상태였다. 네. 오케이. 많은 것들이 해명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네. 네, 이런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선천적으로 이런 얘기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왜냐면 신에 대한 얘기, 뭐 종교적인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되게 단순하게 처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야 그런 건 없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처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떤 복잡성, 세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벅차하거나 어려운 사람일수록 세상을 좀 단순하게 보고 싶어 하거든. 그런 거 없어라고 무시하고 싶어 하는 거야.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무엇인가 좀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세분화적으로 해석해보고 이해해보려 노력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분야가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의식이나 어떤 의식의 기원에 맞아요. 대해서 하는 얘기가 네. 어떻게 보면은 무슨 물리적인 근거가 있느냐.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발생되고 있는 현상이잖아. 어떤 종교적 체험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환시나 그거에 대해서 해석해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나는 흥미롭고 네.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속 한번 해보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양원적 정신 혹은 문명의 특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하고 두 번째 이거를 뇌의 신체적인 특징이랑 연결시켜서 설명해 봤어요. 후반부에는 이거를 이제 문명적인 특징이랑 연결시켜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문명은 조금 구체적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재밌을 거고 바로 이제 문명적인 역사 사례로 들어가기 이전에 앞서서 양원적 문명이 어떻게 기능하게 되었는지 개괄적 설명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네네. 첫 번째 아주 핵심적부터 후려쳐서 말하면 양원적 문명은 인간이 우리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체렵하는 집단 문명에서 농경의 정착 문명으로 돌아섰다. 거기에서 이거를 사회 통제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게 돼요. 이게 양원적 문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구체적 역사 사례를 들기 이전에 인간 집단이 진화했어요.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인구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물들의 그 형태들이 있는데 인간은 영장류에 속하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약자에 속하는 동물군들은 무리 생활을 해. 혼자 독자적으로 다니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도 이제 무리 생활하고 인간이 보통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하는데 무리의 범위를 결정하는 게 의사소통의 범위라고 봐요. 네네. 의사소통이 가능한 범위까지만 그 집단이 무리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만 하는 거죠. 인간도 그렇고 무리 생활하는 영장류도 그렇고. 영장류까지.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고릴라들은 20마리 정도가 무리의 집단 규모라고 봐요. 네. 그래서 우두머리가 은빛털을 한 몸집이 큰 순놈이라고 보는데 이 순놈을 중심으로 새끼 고릴라, 그 다음에 여자 고릴라? 죄송합니다. 암컷 고릴라들이 이제 무리 20명을 이루어서 생활하게 되고 반경이 60m를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다음에 다른 의사소통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다른 수컷들은 그 주위를 그냥 어슬렁어슬렁 배회하는 형태예요. 그다음에 인간의 사례를 들면 200만 년 전에 수렵 채집을 하던 인간 집단의 규모는 30명을 안 벗어났다고 그래요. 아, 그랬겠죠. 네네. 그게 의사소통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200만 년? 200만 년 전을 우리가 인간으로 보나 그때도? 일단 뭐가 생겨나야 되냐면 인간 집단이라는 거를 우리가 구성하거나 그 범위가 확장되려면 언어라는 게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카톡을 보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줄리온 제이슨 되게 특이한 제안을 하는데 언어학자들은 대부분 인간이 원시인이든 현대인이든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어휘군이 많은 건 아니지만 완벽한 언어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라고 제시를 해요. 근데 줄리온 제이슨은 그럴 거라고 안 봐요. 원시 상태의 인간들은 뭐만 있었냐면 거의 신호체계 하는 의사전달만 가능하고 지금 우리가 구사한 세련된 방식의 언어적인 사용은 후대에 들어와서 생겨났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 시점을 어떻게 보냐면 언어가 진화한 시점을 기원전 7만 년에서 8천 년에 이르는 후기 홍적기라고 봐요. 이때가 빙하기가 계속 생성되다가 없어지다가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커서 세계적으로 뭐가 일어났냐면 동물이랑 인간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 쓰던 것과 다른 어떤 언어적인 특징이 발생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때 왜 후기홍적계 언어가 발달할 수밖에 없냐면 인간들이 대이동을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북쪽 지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북쪽 지방은 빛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시야의 바운더리가 되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까지는 뭘만 하고 있었냐면 소리 내는 걸로 의사소통이 다 가능해요. 이걸 첫 번째 단계 지향적 소리내기라고 하는데 그냥 소리 질러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를 전달하고 싶은 수신자가 어떤 행동을 할 때까지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이, 채씨! 오이 이렇게 네네 맞아요. 원숭이 집단이 막 꿀꿀꿀 이렇게 하고 맞아요. 뛰어놀고 하는 것처럼. 네, 그것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는데 후기홍적계 대규모 이동을 해서 환경이 급변한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멀리 오고 가까이 오는 거에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동료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럼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지시어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꿀벌의 민주주의 할 때는 꿀벌 같은 경우에도 거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팔자춤을 추는 데 있어서 어떤 크기라든가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과거 조상들은 언어를 할 때 그 언어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 변형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단어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소리의 강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게 그렇죠. 기원전 4만 년까지 지속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멀면은 그냥 오 이렇게 하다가 가까워지면 점점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오, 네. 독실의 어울립니다. 성대모사. 좋습니다. 그 호랑이가 가까워서 갑자기 나타나요. 그럼 금박하니까 강도를 세게 했을 거라고 사례를 들어요. 그래서 뭐 와히 막 이렇게 사례를 들면 멀리서 호랑이가 어슬렁 온다. 그러면 와 호랑이 묘사인가요? 사람 묘사인가요? 호랑이를 발견한 그 원인이 네네 호랑이를 발견했을 때 가까이 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와히 뭐 강하게 아까 똑같은데? 이 의식의 기원 체계. 네네. 와히라고 돼 있군요. 아 이거 알겠습니다. 근데 멀리서 온다 그러면 와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와히구나 와후구나.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지시어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나타났을 거냐면 명령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행동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날카롭게 깎아라, 뭐 빠르게 뛰어가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어들이 생겨났을 거라고 봐요. 이분이 너무 고상한 분이라 제가 봤을 땐 욕이 먼저 태어나지 않았을까. 나 이 새끼 이러면서 네. 채씨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런 시읍 비읍 이런 거.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네. 이분의 추정은 지시어 그다음에 명령어가 등장했을 것으로 이제 상상은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시어들이랑 명령어들이 등장하니까 뭘 했을 거냐면 인간들이 이거에 맞춰서 도구들을 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 날카롭게라는 뭐 명령어를 쓸 수 있게끔 됐어요. 그러면 기원전 25,000년까지 갑자기 도구들이 급작하게 많이 발생하게 돼요. 날카로운 뭔가 이렇게 가른 무기다던가 가른 뭐 그릇들 같은 것들. 언어가 발생하기 전에도 날카롭게 갈 수는 있었겠죠. 근데 이제 얘가 날카롭게 간 거를 예를 들면 삑이라고 해요. 삑이라고 하는 언어로 이게 1대1 대응을 시키지 않으면 후대로 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계속적으로 후대에 뭐 내 자녀들이라든가 이걸 이렇게 좀 퍼져나가게 하려면 그 지시한 대상과 1대1 매칭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인구가 급작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언어 이동이 되면서 언어 사용을 일단 먼저 했어요, 인구가. 그 다음에 뭐를 하게 되냐면 정착하게 되면서 인구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명사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30명 정도만 바운더리를 가지고 사니까 이 개개인별로 이름을 인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식별이 가능한 상태니까. 근데 갑자기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뭐가 가능해졌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해야 되는 필요성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에 대한 명사들이 생겨나게 돼요. 이게 시기적으로 기원년 10,000년에서 8,000년 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온난한 기후가 이제 시작되게 되니까 정착된 삶으로 이행하던 인류는 인구가 안정적이면 당연히 인구 폭발이 일어날 거고 집단 성원이 많아져서 명사가 개별자의 이름을 지칭하게 돼요. 여기서 뭔가 획기적인 문명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부족 성원들은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얘를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알고 매칭이 있어요. 되어 있거든 지금 네. 이제는. 그때부터 뭐가 가능해지냐면 제사나 제례 의식이 발달하게 돼요. 이전까지는 얘가 죽으면 눈앞에서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명사,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얘가 사라져도 얘가 영원한다는 의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얘를 계속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종교 의례가 발달하게 돼요. 네. 아직까지 양원적 의식인 건가요, 그럼? 네, 양원적 의식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나아가고 있다고요? 네, 그 지금 양원적 의식. 아예 양원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냥 원숭이 상태에서 양원 상태로 나가는 거죠. 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면 이미 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독실님 말한 것처럼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소리 언어가 필요성이 대두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전까지 30명이 살 때는 그냥 일을 서로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장기적인 업무가 불필요한데 인구 구조가 폭발해서 사회성원들이 많아지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 일하러 떠나요. 그러면 어떤 지시를 듣고 먼 지역까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기억할 수 있는 언어적 수단이 없으면 일을 장기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덕실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 김도인 가서 3km 정도 걸어간 다음에 강에다가 그물을 쳐놓고 와 이랬는데 제가 가는 도중에 까먹던가 아니면 일하다가 그거를 까먹었어요. 그렇죠. 계속 그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냐면 소리 언어가 과제를 이행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때는 자기가 그물을 쳐야지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어떤 신적 명령으로 강제적으로 내려오는 게 계속 지속적인 과대한 과제를 하기에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로 사례를 드냐면 우리가 당시에 재료나 이동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대규모의 축조 기술들 같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게 뭐가 가능하냐면 거의 자동기계처럼 명령에 따르는 상태가 계속되면 지속되는 과제를 지치지 않고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8,000년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네. 아마 뭐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것들이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그때쯤 금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정밀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무거운 거를 상류에서 하류로 어떻게 옮겼는가 이런 문제들 기술적인 것 좀 사치를 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고난이,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 강도를 노동의 강도를 어떻게 견뎠는가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설계한 사람이 단 한 명이 한 것도 아닐 거고 설계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작업 반장한테 지시를 하고 작업 반장이 가서 통제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원시적인 언어로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현대적인 측면에서 현대 이성을 자꾸 투영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하는 말이지. 아니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성이 있었을 거고 뭔가 수학적인 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 무엇인가 수행하는 메커니즘에 있어가지고 우리와 달랐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독실님 질문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김도희님 말씀은 이제 10,000년에서 8,000년 전경에 이제 소위 말하는 신석기 혁명 시대 아닙니까? 네, 맞아요. 농경사회 시작되면서 그게 쭉 발전해 가면서 언어가 점점 정밀해졌다 이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독실님 의문은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악한 상태였던 건 아니고 언어가 이제 점점점 정교화되면서 뭐 고유명사나 추상명사들이 발달해가는. 그러니까 독실이가 얘기하는 거는 단계. 그 8,000년 이전에도 이미 어떤 수학적이거나 언어가 매우 정밀했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집, 뭐 벽돌 쌓는 거라든가 동굴에다가 뭔가를 저장을 한다든가 뭐 심지어 가벼운 수준의 어떤 농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높은 정밀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약간 지금 기계거든요. 드론을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독실이가 자꾸만 이성적인 것과 의식의 메커니즘을 좀 헷갈려 하는 거야. 아까 전에 우리가 전혀 근거가 없지만 소크라테스의 아까 다이몬을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얼마 안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내면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그걸 수행하려고 한 사람이라고 우리 가정해 보자고.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이성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기계나 드론 같은 존재인가? 아니잖아. 굉장히 유연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성적이고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가 달랐다는 거지. 다이몬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다라는 거야. 실제로 게임 속에서도 드론한테 말 걸 수 있어요. 찍으면 얘기합니다. 그건 그래요.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언어의 발전 단계라고 해가지고 그때 언어가 지금처럼 세밀하고 정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이성이 낮았거나 기계거나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첩적으로 네,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8,000년이었으니까 사실 피라미드보다는 좀 한참 전이기는 해요. 피라미드는 뭐 5,000년 정도, 4,000년, 5,000년이라고 잡으면. 그런데 어떤 거는 한두 명의 설계자가 가능한 게 아니라 집단 지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 뇌에서 개개인의 뇌를 이야기할 때도 자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그 뇌량의 그 공간이 0.3cm 너무 작기 때문에 복잡한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의 언어를 사용해서 우뇌에서 자뇌로 정보를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상의 복잡성을 가지고 세련된 형태의 언어가 발생하기 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우리랑 형태가 달랐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 당연히 다른 거는 이해를 하지. 우리가 막 복잡한 하나하나의 뭐 색깔을 구분한다든가 무슨 곱셈을 하고 루트를 씌우고 뭐 이런 것들을 루트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네. 집단 지성이 어느 정도 이상이 폭발하려면 필수 불가결한 수준의 언어와 어떤 자아 구성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지 않겠냐는 거죠. 글쎄요. 근데 나는 그 언어 사용 능력이랑 지능과 지금의 의식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꼭 동시에 발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언어가 훨씬 더 단순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도의 아니 언어가 매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양원적 구조의 의식적 메커니즘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언어가 매우 아직은 언어가 좀 단순했겠죠. 사실. 네네. 그리고 어쨌든 한번 좀 더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좀 들어봐. 이게 사실은 왜냐면 다 추측이라서 우리가 그리고 쭉 그라데이션이 있는 거지 무자리듯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네.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양원적 그 역사의 특징 들어가기 이전에 앞서서 뭘 했냐면 그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 인구가 일단 증폭됐을 거고 네.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면 언어적인 변화, 그다음에 언어적인 새로운 생성이 일어났을 거다. 그런 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실제로 역사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2016년으로 돌아옵니까? 네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건 네. 내년에. 그건 내년에. 양원적 역사를 기원적 9,000년부터 2,000년까지 잡아요. 네. 기원전 2,000년까지. 기원전 2,000년. 실제로 기원전 3,000년까지 가면 뭔가 이렇게 변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양원적인 역사가 9,000년에서 2,000년까지 유지되었다. 한번 그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해 볼게요. 양원적 역사에는 세 가지 특징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신들의 집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신들의 집. 네. 아까 제가 뭐를 말했냐면 인구가 폭발하게 되면서 개인에 대한 이름이나 명사가 생겨났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죽어도 이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계속 기억하거나 종교적 제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신들의 집을 지어요. 양원적인 의식이 개인한테는 생겨날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문명화로 정착되려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돼요. 그러면 공유할 수 있는 뭔가 기제가 있어야 돼요. 그걸 담당했던 게 신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계속 운해에서 들어오는 명령을 자꾸 듣는 거야. 네네. 근데 야, 그거에 너도 대한 들었냐? 나 들었는데? 야, 이거 우리 잘 모셔야 될 것 같아. 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 네네. 외부에 뭐 어디서 우리한테 동시에 뭐 쏘나보다. 네네. 그걸 이제 외부의 신전처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양원적 역사에서 항상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간의 모습을 한 인형이 들어있는 건물이 마을이나 도시 중간에 항상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도 도시 지을 때 항상 뭐 교회나 이런 신전 건물 짓잖아라고 하는데 이게 양원적인 문명의 형태를 본받은 사례라고 봐요. 네. 근데 이게 첫 번째도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진짜 시체나 뼈다귀를 모아서 모셔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세련화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동상이나 이런 것들로 대체하게 돼요. 네. 근데 이게 저희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 항상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동상 같은 거 서 있고 미라나 이런 것들 모셔놓은 신전이 있으니까 당연하잖아라고 생각하는데 이전까지는 죽은 사람을 모셔서 뭔가 건물에다가 놓는 것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거구나.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으로 발생되는데 구체적인 역사 사례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깡쌤이 하신 적도 있는데 에리코에서 우루라고 해서 중성기 말부터 최근까지 인류가 집단 거주 계획을 세우게 되면 항상 신전과 관련이 있어서 기원전 7,000년대 문명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에리코 신전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작은 주거물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신전이 항상 실제 크기는 인형이 뭔가 갈대 같은데 의자로 만들어서 그
위에 앉혀져 있는 형태로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 12개 인간의 두개골을 회반적으로 본떠서 눈 부위에다가 막 조개 껍질을 붙여놓고 이런 장식들이 드러나게 돼요. 기원전 6,000년에도 드러났는데 에리두 지역에서는 이거 지구라트의 기원인데 진흙벽들로 위에 단을 신전을 세워놓고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앙에 긴 방 끝에는 우상을 세워두게 돼요. 실제 뼈다귀가 아니고. 그리고 그 맨 한쪽 다른 편 끝에는 뭔가 봉헌할 수 있는 제문을 올려놓는 제단이 있었어요. 네. 이 지구라트 기원 좀 특이한 게 그 지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멀리서도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는 뭔가 환각에 대한 우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 그 나라에서 전체 사람들이 보면 아 저기에 모셔져 있는 우상, 왕이 우리한테 지시를 내린다라는 거에 문화적인 기제를 공유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예전 최 사장님 하셨던 올맥 마야 문명에서도 드러나거든요. 예. 아메리카 최초 양원적 문명이라고 하는데 올맥과 마야인데 이때는 시기적으로 기원전 500년경이에요. 올맥 피라미드를 발견하면 이 중에서 한번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테오티후아칸 신들의 맞습니다. 장소라는 네. 신들의 네. 여기에는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데 사방 200m 정도거든요. 높이가 20층 건물보다 높다고 해요. 그다음에 사용된 흙이 300만 톤에 이르러요. 그럼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워. 저런 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어? 근데 양원적 문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명령체계 전달에 의해서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건데 이때는 300만 톤? 네, 300만 톤. 흑벽돌이 들어가네요. 가능한 거? 아니 그 당시 인구를 또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 집단 자체의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고 많아봐야 2만 명, 3만 명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테오티후아칸이었나요? 테오티후아칸? 맞아요. 네. 테오티후아칸 같은 경우에 2만 명은 아니고 한 20만 명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노동력은 충분했던 것 같아요. 엄청 그 대도시네. 20만 명이면 그 당시에. 그렇죠. 양원적 문명이 현대 남아인 게 정신분열증 환자들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피로도를 안 느끼는 거예요. 시민성질하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 강도랑 상관없이 피로도를 심하게 느끼잖아요. 근데 시민성 질환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로도가 아무리 노동 강도가 세도 현대인들이 받는 것보다 약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뭐 피라미드가 됐든 그 어떤 신전이 됐든 과도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양원적 그러니까 네. 소위 이때 뭐 저도 고문원 시대로 나누면 이때 뭐 신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네. 근데 이제 이런 신전 건축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헌금이 너무 많이 모이면 이제 그걸로 뭐 부동산도 하고 하니까 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의 신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양원적인 이 정신 세계를 공유했던 공통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건물 구조였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중국 쪽에도 있어요, 사례가 혹시? 근데 줄리언 제임스는 중국 쪽이나 동아시아 쪽의 사례는 분석을 잘하네요. 네, 서구 중심으로 봐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에 대해서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피라미드 지었을 때 노예가 지었다. 힘들게 노예가 지은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최근에는 노예가 아니라 어떤 자유민들이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전혀 다른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약간 어떤 신의 음성을 들어서 그리고 정신분열증적인 그거와 동일하진 않았겠지. 근데 어떤 독특한 특성 때문에 지을 수도 있었겠다. 그 신의 역할을 하는 게 사실 파라오였던 건 맞고. 그래서 막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막 뭐 어젯밤 술을 많이 마셔서 안 나왔다 이런 것들을 막 써놨다고 했잖아요. 그런 낙서들이 있고 최초의 어떤 뭐라고 하죠? 노사 어떤 협약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었고. 파업도 있었고. 근데 정말 양원적이식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집단 전체가 굴러가는 방식이 양원적 집단이식 상태였다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제 집단이라든가 귀족 집단이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 평민들이 그걸 따르는 형태라면 그건 하겠는데 개개인의 의식 자체가 양원적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도 차로 봐야 되는 것 같아. 그거는 이제 계속 이해를 하지. 그라데이션이 있다는 걸 뭐 처음부터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는 현대랑 비슷한데 지금보다 조금 더 컸던 거다가 아니고 은근히 이 주장 자체는 굉장히 세거든요. 지금 내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양원적인 거에 가까웠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3대 7이라면 그때는 7대 3, 8대 2 정도였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생각해보면 현대인의 어떤 의식적 상태 아니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그 기원전 5,000년이나 10,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부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근거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렇죠. 선입견이나 그냥 전제를 했을 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라데이션을 이해 못하는 건 최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듣고서 현대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니고. 여기서 양원적인 건 너무 충격적인 게 지시를 하고 단순히 따랐다인 거예요. 사실 양원적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런 뭐 그 문구들,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뭐 4,500년 전에, 5,000년 전에 건설하던 사람들이 썼던 문구들이나 뭐 이거 파업을 했다는 거나 도망을 갔다든가 배가 아파서 뭐 화장실 가느라 못 왔다 이런 것들은 좀 양원적 의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구들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독실님의 그 질문이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말할 때는 이런 원리로 설명하니까 딱 이렇게 떨어지는 것지만 실제로 말하신 것처럼 이 양원적 역사 시기도 9,000년에서 기원전 2,000년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계속 변동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기원전 3,000년이 되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3,000년 되면 딱 갑자기 획기적 변화 일어나냐 그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1,000년 1,000년 이전부터도 훨씬 계속 지속적인 변화는 일어났었겠죠. 붕괴 과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는 10,000명 중에서 한두 명이 붕괴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맞아요. 아니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0,000명 중에 100명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지금 이 주장을 좀 이해하는 데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그래서 그 고대 문명에서 신들의 집의 특징이 있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 잉카 황금 제국의 특징이 가장 흥미로워요. 저희가 이거 한 적도 있잖아요. 기원 후 2200년경이거든요. 사례로 들었던 것 중에 양원적 역사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잉카 제국이 가장 커요. 네. 근데 잉카는 상대적으로 최근이네. 네. 근데 잉카 제국은 1세기 100년 동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제국들을 정벌해요. 근데 그러면 뭐가 일어날 거냐면 상대적으로 급변하면서 잉카 제국의 양원성이 쇠약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그때도 저희가 들었던 게 뭐냐면 잉카 제국이 갑자기 급작하게 붕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잉카 제국을 양원적 문명이었다 생각하면 급작스러운 붕괴를 이해하기 쉽다고 봐요. 줄리언 제이스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잉카의 왕은 태양의 후예로서 신적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신의 대리인처럼 통치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그냥 도시민들이 계속 획일적으로 따르는 상태였었는데 왕이 어떤 상태냐면 뭐 어깨에는 싱싱한 박쥐 가죽을 두른 망토를 가지고 얼굴은 너무 존엄해서 사람들이 차마 마주칠 수 없기 때문에 뭐 빨간 망토 아니면 가림막 같은 걸 써서 가렸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잉카가 어떻게 정복되냐면 그 아주 단순하게 정복되잖아요. 1532년 11월에 150명 정도 되는 에스파냐인이 왔는데 갑작스럽게 점령되는 거를 문화학적으로 설명해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양원적 문명은 어떨 때 붕괴될 수밖에 없냐면 급작스러운 변동 상황에 대해서 신의 지시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 행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전혀 낯선 완전 이질적인 사람들이 왔는데 잉카인들이 가지고 있던 외모부터 다른 거. 이 사람들 복장이나 외모, 코수염 기른 형태부터 이제 다르게 인식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갑작스럽게 신적 명령이나 지시어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되게 무기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고 정복민들한테 그냥 교살당한 상태에서 문명이 급작스럽게 붕괴돼요. 이건 잉카뿐만 아니라 고대 양원적인 문명들이 급작스럽게 붕괴하는 거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제시해요. 네네. 거기는 신대륙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들한테는 신대륙이 물론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문명이 유럽처럼, 그러니까 유럽 중심으로 본다면 유럽처럼 이미 일찌감치 양원적인 어떤 그런 의식을 탈피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로 15세기까지 있었고, 12세기까지 있었고, 그러다가 그게 붕괴하고 나니까 천천히 그라데이션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문명 자체가 싹 사라졌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근거가 없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이게 구체적 역사는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네.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양원적 역사의 두 가지 특징만 간단하게 더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신을 모시는 이제 신전들이 마을 중심부에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망자라고 해서 순장에 대한 제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순장하는 제도. 우리 죽었을 때 그거를 뭔가 인권을 유린하거나 되게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다라고 봐서 방송 중에서도 저희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 양원적 문명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죽어도 뭐가 들리냐면 계속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짓이.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국가의 왕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도 뭐는 계속할 거냐면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전에다 이 사람을 모셔놨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살아있는 것처럼 대접하는 의례나 절차가 생겨나게 돼요. 그게 하나의 순장제도라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나라 인사들이 죽으면 순장하는 것이 모든 문화권의 공통 요소로 드러나요. 그러면 그 순장을 당하는 사람이 살고 싶어서 울부짖은 게 아니라 당연히 그냥 했겠네요. 근데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록문헌에 보면 어떤 자기 주변에 중요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시종 드는 사람들이나 부인들이 뭐부터 하냐면 이제 술부터 마셔요. 그리고 즐겁게 진짜? 춤을 추고서 이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교살당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근데 거기 그 와중에서도 도망친 애들도 있었을 거고 거부한 애들도 있었을 텐데 우리의 지금의 개념을 상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건 확실히 아닐 것 같은 게 지금의 영화를 봤을 때 예를 들면 굉장히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개인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 현대인들과 공유하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아니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인단 말입니까?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잘한다 연기. 연기도 해요 요즘에? 요즘 연기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네. 이것도 저희가 역사에서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배우니까 옛날 사람들은 누가 죽으면 같이 일하던 사람 아니면 주변에 뭐 식기구도 이런 거 다 같이 묻어줬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죽은 사람인데 옷가지들이나 그리고 어떤 게 계속 드러나냐면 기원전 7에서 1000년까지는 죽은 사람 옆에 음식 항아리를 같이 묻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대접하는 것들이 유지되고 뭐 저희 예전에 말한 것처럼 중국 상나라 같은 은나라에선 순장제도 기원전 1200년경 기원전 8에서 300년 사이에 마야 왕국들도 죽으면 어디 이렇게 무덤가에 묻히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살던 집안의 뜰 안에다가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모시는 그런 풍습들이 생겨나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말하는 우상들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마을에다가 거대한 신전을 세우잖아요. 근데 바꿔 말하면 집단으로 공유하는 어떤 신의 목소리, 청각도 있지만 개개인도 자기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일을 할 때 듣는 지시에 대한 청각, 주체의 신의 목소리도 있지만 자기가 개인적 일을 처리할 때도 자기한테 명령을 내려주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우상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양원적 문명의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화재로 발견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인간 조상들이 생겨나요. 조각품. 그래서 기원전 7에서 6,000년 정도 그러면 돌에나 이상하게 문양을 새긴다던가 그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14cm 정도 되는 짐승 하얀 이빨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검은 눈동자, 검은 콧수염을 이렇게 그린 그 조각품들을 사람들이 귀중하게 늘 들고 다녀요. 그리고 죽으면 이 사람의 순장품으로서 같이 묻어주게 돼요. 그렇구만. 우리는 이런 문화재 출품된 것들 쭉 박물관이나 자연사 박물관 같은 데 보면서 이게 중고 시세가 얼마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냥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상품적인 가치 정도밖에 없었을 텐데 이 작가 줄리안 제임스는 이런 사소한 부장품이나 뭐 이런 신전 구조라던가 뭐 순장 풍습이나 이런 매장하는 풍습들이 다 양원적 정신 세계의 어떤 반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네. 그렇지 않고서 뭔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풍습들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요. 오늘 재밌게 잘 들었는데 우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이제 2부작으로 가는 거군요. 다음 주까지. 디테일한 면들이 살아나가지고 네.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데 마무리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뭐 다음 시간에 토론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도 할 것 같으니까 네네네. 오늘 어떻게 들었는지 간단하게 소감 얘기한 다음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생로병사 특집으로 이 책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약간 의아했는데 사실 최 사장이나 덕실님이나 저나 한갓 개인의 시작과 끝을 다뤘는데 이거는 인류라는 정신세계의 어떤 탄생에서부터 변화 양상을 총집대성하는 그런 기획인 것 같고 인류의 생. 그렇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얘기를 쭉 듣다가 보니까 이게 혹시 어떤 시사적인 방송이 아닌가, 저희 방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특히 권력 핵심부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어떤 정신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한국 정치의 양원적 구조. 그렇죠. 네. 그래서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정신세계. 뭐 신들의 집도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그렇네. 네, 침대가 있고, 영생을 누리는 약들이 돌아다니고, 예. 그리고 이제 절대자의 몰락과 더불어 순장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예. 상당히 좀 시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만한 방송이네요. 저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기대되네.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의식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진행되는 것들이 인상적이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부분에 사실 동의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했었던 라디오 방송이 뭐였냐면 덴노가 천황이 나와서 나는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일본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사람이지. 그게 언젠데 1945년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정말로 신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나와서 자기는 사람이라는 거야. 라디오 방송을 시킨 거야. 메가더가 했겠죠. 그 일본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정말로 그 메이지 유신을 겪고 그 당시 뭐 항공모함을 띄우던 애들이 멍청해서 그랬겠냐, 아니면 집단 어떤 최면 상태, 어떤 집단 의식 상태 자체가 양원적 의식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 전쟁 상황을 버틸 수 있었던 거겠지. 걔네들 입장에선 천황 폐하 만세 이러면서 자살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도 이해가 가고 그라데이션으로 변해왔다. 이런 것들 중에 생각나는 거는 이제 초혼이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장래 의식 중에. 네네. 처음에는 정말로 혼을 부르는 의식으로 시작했겠지만 나중에는 그걸 한다고 혼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의식으로서 남아있는 것 자체도 양원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보여준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게 전 이제 영화 중에서 영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 있는 뭐 여자애가 있어요. 여자애가 해경궁 홍씨였던 것 같으니까 확실하진 않아요. 해경궁 홍씨한테 우리들의 목숨은 중요하지도 않단 말입니까? 당신들 막 그러면서 이게 대사를 날리는 걸 보면서 너무 황당했던 것 같아. 그때 의식 수준에서는 나는 나의 생명은 중요하고 내 생명권과 뭐 재산권과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해경궁 홍씨한테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달랐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어쩌라는 거냐? 내 목숨도 중요하다. 당신들이랑 똑같다. 신분이 다를 뿐이지만 같은 사람 아니냐? 이런 상상 자체가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가긴 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들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이 주장이 어떤 주장을 강화하는 예들을 나열을 하고 이걸 강화할 수 있는 문헌의 해석을 하고 또 강화하는 어떤 그럴듯한 과학적 설명들을 나열하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왜 그 어떤 부분이 불편한 거냐면 개인의 의식 자체가 양원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양원적 의식은 물론 그라데이션이 있고 스펙트럼이 넓겠습니다만 신경생리학적인 설명인 거예요. 우뇌가 지시하고 좌뇌는 따르는 건데 우뇌가 굉장히 강하게 지시하고 좌뇌는 거의 비판 없이 받아들였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 사실인 거예요. 해석이 아니라. 그래서 과연 그럴까? 이런 강한 주장을 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들이 충분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 있겠지 뭐. 있으니까 주장을 했겠지. 네. 다음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